정지훈 경희대학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 주실 텐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발제는 AI 성공의 조건,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다라는 네, 주제로 안녕하세요. 발제를 정지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저는 모시겠습니다. 11시 한 20분 정도까지 AI 성공의 조건,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라,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앞에서도 그렇고, 지난 어제, 그제, 지나면서 AI 기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AI라는 게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또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인간하고 사회하고 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AI가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알기 위해서 역사적 맥락에서 왜 이런 게 중요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AI,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AI가 떴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세 번째로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인공지능 떴을 때에는 1960년대 이때쯤인데, 이때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배경이 우주로 놨는데, 우주에 이렇게 그 컴퓨터가 있어야지 올릴 수 있는 연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라고 하는 말도 이때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하게는 나사 같은 데에서 우주 뭐 계획 같은 거 할 때 컴퓨터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이게 증폭을 했어요. 굉장히 인공지능 증폭했고, 이때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영화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한 10년 정도 이제 연구를 갖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서 그렇게 큰 성과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겨울이 왔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많을 때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붐이 일었던 거죠. 두 번째 인공지능의 붐은 언제 왔냐 하면은 PC가 보급되면서 옵니다. 이제 퍼스널 컴퓨터, 1980년대에서 90년대 이제 사이에 많이 보급이 되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그 전에만 하더라도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은행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데 쓰던 거였는데, 이제 다 컴퓨터를 한 대씩 갖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맥락에서 봤을 때 이 PC를 잘 활용하고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 도입을 하게 되면 또 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때 인공지능의 붐이 또 일어요. 두 번째 붐이. 이때는 이제 주로 전문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겼고, 신경망도 이때 처음 나오고요. 근데 이때는 데이터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뭐 컴퓨터 파워도 좀 적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란 이름 하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써봤는데 뭐 별로 신통치 않더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맥락이 안 좋아, 별로 결과가 안 좋으니까 떨어진 거죠. 최근에 인공지능의 붐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보급 같은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CPU 속도라든지 메모리 비용이라든지 하드웨어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옛날엔 계산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만들고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우리 환경이 되니까 인공지능이 이제는 진짜 좀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세 번째 인공지능의 붐인데, 인공지능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냥 인공지능 기술 개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 환경이 이런 인공지능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연구 부분을 보면은 AI 연구, 인공지능 연구의 주류는 컴퓨터 과학 분야가 많죠. 주로 수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를 기본으로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개발하는 이런 종류고, 그다음에 주된 연구도 한번 보시면은 인공지능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떻게 풀어낼까, 뭐 여러 개의 초점을 많이 맞춰 가지고 연구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연구 결과 발표하는 거 보면은 성과를 수치화를 해요. 예를 들어 인간은 5% 틀리는데 인공지능은 3%밖에 안 틀렸어,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둘이 비교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드디어 인간보다 나아졌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AI 연구를 주로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이 사실은 우리 사회라든지 개인이 쓰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바람직한 얘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인공지능을 단독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AI라고 하는 말을 과연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란 말이라고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보다는 augmented, 이거는 이제 증강이란 뜻인데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간의 지능과 결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우리 지능을 증강화하는 증강지능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같이 개입된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럼 결국에는 인공지능 갖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 결국 실생활에서 풀어내려고 어떤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AI를 가지고 와서. 그런데 이제 알파고라 이런 것처럼 바둑이라든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문제의 규정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만 풀면 돼, 이러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죠. 사람이 개입을 했는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슨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인간을 돕는 증강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든지 기술, 상품, 서비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되게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거는 2단계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성능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능이 안 좋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걸 할 생각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능이 웬만큼 나오기 때문에 드디어 이 고민을 해도 되는 단계에 들어간 거죠.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은 이미 그 컴퓨터가 처음 등장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얘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학자인데, 이제 뭐 더글라스 앵겔버트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뭐 한 돌아가신 좀 됐는데 이제는 1968년에 마더스 오브 올 데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벤트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런 데모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때 처음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컴퓨터가 아마 요즘 SF, 옛날 SF 같은 느낌을 보시면 이제 그린 화면, 녹색 화면에 글자 막 이렇게 쭈루룩 나오고 막 타이핑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썼거든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컴퓨터를 바라보고 이야기했었던 가장 큰 비판이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이 도대체 누구 수라고 만든 컴퓨터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컴퓨터라면은 명령어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과학자들 아니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컴퓨터를 못 쓰는데, 이게 왜 인류를 위해서 쓸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개발한 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마우스라는 거 처음 개발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포인트 앤 클릭이라 그래요. 눈으로 보고 누구나 찍어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이건 이반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게 화면에다가 직접 대고 그래요. 이게 이때 처음 이런 그 펜 같은 걸 만들게 되는데, 이런 거를 만들게 되면은 2살짜리 애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고 80, 90대 노인들도 다룰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진짜 인간에게 쓸모가 있을 것이고 인간들이 많이 쓸 수 있게 되니까 이게 그냥 니네들 똑똑하다고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이나 뭐 어떤 연구들보다도 훨씬 중요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불러요. 인간하고 컴퓨터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풀어내려고 하는 문제를 진짜로 풀어내는 것이 지금 인공지능을 쓰는 이유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AI에 똑같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AI 자체도 AI 성능이 뛰어나네.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이겨서. 그래서요. So what? 결국에는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그냥 소문에 불과한 거고 우리는 잘 쓰지 못하는 거에 불과한 거고 이런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게 공식 용어인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 오늘 강의 들으시면 어디 가서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휴먼 인더 루프라고 불러요. 이게 영어 그대로 쓰고 이게 약자로 앞자 하나씩 따가지고 HITL이라고 써요. 휴먼 인더 루프. 이게 왜 필요하냐? 인공지능은 대량의 정보 처리 기억 장치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은 뭐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직관을 가지고서 추상적인 뭐 이런 거는 잘하지만 사실 뭐 데이터 왕창 주고서 이거 다 한꺼번에 계산해 봐라 이런 건 못 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런 부분들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거기서 패턴을 인식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골라내는 거는 인간보다 확실히 인공지능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공지능한테 맡겨요. 그럼 인간은 언제 개입을 하느냐? 여기서 골라준 여러 가지라든지 패턴 같은 것들 보면서 추상적인 부분에 대한 데이터 처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윤리적인 판단이라든지 혹은 요런 거는 써야 되겠고 요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거라든지 아마도 요 전 시간이나 뒤에도 아마 커버가 됐을 것 같은데 뭐 공정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데이터만 가지고서 처리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인간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한테 전부 다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인간한테 전부 다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둘 사이가 루프를 돌면서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뭐 증거를 줘요. 그래서 뭐 정답을 우리가 봤을 땐 이러이러한 것이 답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네가 좀 아는 게 좋겠어 하고 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적당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왕창 넘겨주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인간이 나한테 시키려고 하는 일이 이런 종류구나 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해주는 일은 뭐냐 하면 인간이 하기 힘들어하는 굉장히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이 패턴도 찾아내고 한 다음에 인간들에게 당신들이 내가 그 정리해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뭐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협업적인 피드백이란 걸 해요. 그래서 인간하고 인공지능 사이에는 지식의 학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결이 있고 인공지능과 인간의 연결 사이에는 협업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고 그러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기업 세 군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IBM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IBM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컴퓨터 PC를 처음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PC 중에서도 이제 16비트 컴퓨터 IBM PC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그 전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애플의 이제 애플2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알려지긴 했었는데 IBM PC가 점령을 했었거든요. IBM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HCI for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위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의 약자입니다. 인공지능을 위해서 인간하고 컴퓨터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결국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해서 경험을 높이는 거니까 차세대의 데이터 사이언스의 경험을 좋게 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뭐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휴먼 에이전트 인터랙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뭐냐면 결국에 인공지능이 에이전트처럼 컴퓨터 안에 뜨거든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뜬다든지 그러면은 사람하고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 예를 들어서 시리 같은 게 이제 에이전트로 생각할 수 있죠. 이 둘 사이에 어떻게 상호작용할 거냐 대화로 할 거냐 얼굴 표정도 볼 거냐 채팅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런 인터랙션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휴먼 에이전트 인터랙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간들이 인공지능이 판단한 것을 어떻게 잘 알아듣도록 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AI가 결정을 내린 어떤 여러 가지를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나? 그래서 비주얼 AI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까 하는 설명 기술이 필요하죠. 이런 걸 explainability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AI를 경험을 할 텐데 AI 경험을 통해 가지고 AI를 써본 경험이 좋은 사람들이 AI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AI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필드도 만들어주고 테스트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종류의 기술들이 발전을 해야 결국에는 AI가 인간과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잘 들어와 가지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으로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AI 이제 제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에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조직으로 페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People's AI Research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AI 연구란 뜻이에요.
피플스 AI 리서치 구글 페어의 이제 블로그 포스팅들을 제가 캡처를 좀 일부 해왔는데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에 AI와 디자인, AI하고 디자인하고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제목이 Putting People First라고 돼 있죠. 인간을 처음에 놓고 AI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AI를 기술로서 바라보고서 내가 AI라고 하는 멋진 도구를 만들었으니 서비스를 만들었으니 이놈이 최고야.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인간이 AI를 쓰는 거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으로 뭐 people하고 AI가 같이 결합해서 쓸 수 있는 가이드북은 어떤 거냐? 아니면은 AI 용어로서 꼭 알아야 되는 그 UX, 그 사용자 경험을 만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다음에 뭐 컨트롤이라든지 얼마나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뭐 AI가 결국엔 디자인한 사람들한테 가장 최신의 재료 중에 하나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AI 하면 무조건 컴퓨터 과학을 해야 될 것 같고 수학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만들어진 기술을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품을 완성을 하고 모양새를 바꾸고 사용을 되게 간편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한테 AI가 잘 도입이 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변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이라든지 제품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기술 개발 이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컴퓨터 과학만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컴퓨터 과학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 과학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뭐 이래도 괜찮은데 뭐 그 이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나는 컴퓨터 과학에 관심은 별로 없는데 난 디자인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관찰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컴퓨터 과학으로 이제 알고리즘 짜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AI 기술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게 많고 또 인문학한 사람들은 또 할 게 없냐? 마찬가지로 있죠.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이 무슨 판단을 내리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만한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알아낸다든지 또는 이게 공정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런 거는 인문학적 소양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면서도 AI와 관련된 걸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인간과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됐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휴먼 AI 인터랙션, 인간하고 AI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여준 것들을 제가 잘라가지고 왔는데 4단계 정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칙이 한 18개쯤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로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처음에 AI 기술을 개발할 때 시작하는 몇 가지 원칙, 그 다음에 인간하고 AI가 상호작용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 원칙, 그리고 뭔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둘 간의 협업이 좀 걸리적거리거나 이상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잘못됐을 때 해야 되는 일부의 원칙,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롱텀으로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원칙들을 해가지고 이걸 꼭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걸 체크를 하면서 내가 만든 서비스나 제품이 앞으로 괜찮을까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판단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개입해야 될까, 인간이. 인간이,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를 하는 거에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 가지로 해요. 뭐,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좀 어렵기는 한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Task Oriented Language Grounding이라고 해서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하고 이제 인공지능 사이에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을 만드는 거죠.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쓸 때는 자연어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익히게 만드는 기술들을 이제 만들어요. 인공지능으로 또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Go to the green torch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게임 화면이잖아요. 보면은 녹색 톨치 이게 횃불인데 녹색 횃불 여기 있죠. 여기로 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고는 예를 들어 이 화면상에 XYZ 좌표로 했을 때 요 좌표로 몇 만큼 가라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린은 예를 들어 RGB 컬러로 뭐 0, 255, 0 이게 이제 RGB 그린 색깔. 톨치는 요런 걸로 생겼어. 기호 딱 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딱 프로그래밍 하자마자 이렇게 가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환경이 계속 바뀌죠. 예를 들어 이거는 그린이라고 하지만 그린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컴퓨터한테다가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명령을 준 다음에 잘 알아들었다, 잘못 알아들었다를 반복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럼 나중에 컴퓨터가 AI가 고가 무슨 뜻이고 to가 무슨 뜻이고 green이 무슨 뜻이고 torch가 무슨 뜻인지 나중에 결국 알게 돼서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이해한 대로 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훈련시킨 사람이라고 치면은 내가 말한 말을 AI가 알아들어서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언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말을 알아들어 가지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에이전트를 중간에 넣어 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컨트롤러로서 조이스틱 움직이듯이 몇 개의 어떤 움직임만 하면은 그걸 통으로 묶어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요 관련된 분야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AI하고 사람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인간 사회에 대한 그 고민을 할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드웨어예요. 결국에는 하드웨어 어떤 물건 디바이스 장치에 의해 가지고 인공지능과 우리 AI가 인공지능과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만든 에코라고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이 AI 스피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이 아마존의 에코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하드웨어가 단단해요. 그래서 여기 스피커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고, 무엇보다 마이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8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처음에 이 AI 스피커가 나왔을 때 다들 아마존에서 이상한 거 만든다 그랬어요. 이걸 누가 사냐고.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이것도 잘 안 쓰는데 누가 이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따로 사가지고 쓰냐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고객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스마트폰에 있는 AI 잘 안 쓰시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거 말로 하는 거 스피커로 잘 안 쓰는 이유는 불러서 얘기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찍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터치를 딱 하면은 바로 해결이 되는데, 가끔 잘못 튀어나오는 데다가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인공지능은 잘 안 쓰죠. 여러분들 시리나 빅스비나 뭐 이런 거 잘 쓰세요? 잘 안 쓰시죠, 생각보다. 예, 그 이유는 대안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쓸데가 없냐? 사실은 이제 자동차 같은 데는 인공지능이 스피커나 AI 이게 되는 음성이 있으면 엄청 좋죠. 왜냐하면 보고서 이거 조작하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게 하려면은 처음부터 내비게이션도 잘 동작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또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자동차에 못 넣었던 거죠. 그러면 스피커는 언제 쓸까? 이거 가지고 다닐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좀 다를 거고 어딘가 놔야 돼요. 그럼 어디다 놓겠습니까? 집에다 놓을까요? 직장에 놓을까요? 직장에 놓으면 이상하겠죠. 사람들이 다 자 시리야 아니면 알렉사 나와 가지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문제를 풀어 봐." 뭐 이런 식으로 다 옆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은 아닐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집에다 놓겠죠? 그럼 누가 사죠? 예, 가정주부가 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가정주부가 사 가지고 뭐 이제 써야 되는데 어디다 놓을까요? 거실에 놓거나 아니면 부엌에 놓겠죠. 아마 대체로 거실에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쓰는 환경은 언제 쓰냐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BTS 음악 틀어 줘. 뭐 이런 거 시키거나 오늘 날씨가 어때? 뉴스 읽어 줘.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설거지 같은 거 하면서 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거실에 놨어.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왜? 마이크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가 않아서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 스피커는요. 여기 스마트폰 스피커 아무리 좋아 봐야 "야 BTS 음악 틀어 봐." 이랬는데 이게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지. 그러면 이제 스피커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라든지 스피커 같은 것들이 사용하는 사용자에 딱 맞게 주부에 딱 맞게 디자인이 돼서 딱 갖다 놨더니 내가 명령을 내리는 것도 잘 활용이 되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드웨어도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는 이제 로봇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인터넷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로봇이 와서 뭔가 물어보고 이해하고 그 문제에 따른 어떤 적절한 동작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이런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을 테스트했었던 이제 디자인 컴퍼니가 자기가 그동안 만났었던 AI AI 에이전트들
에이전트들에 대한 평가를 일러스트와 함께 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뉴즈라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 검색을 해보세요. 뉴즈 해가지고 시리, 빅스비, 뭐 오케이 구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건데 같은 문제를 이게 페르소나라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리는 어떤 식으로 느껴지고 이제 아마존의 알렉사는 어떤 식으로 느껴지고 오케이 구글의 구글 나우는 어떻게 느껴지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더 쿨헤디드 셀레브리티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차가운 도시 여자 같아 갖고 이 비서인데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뭔가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경우에는 더 하우스키퍼 that knows too much 그러니까 가정주부님 같이 굉장히 뭐랄까 뭐 이제 편안한 느낌 그래서 우리 집에다 데려다 놓기 쓰기 좋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구글 나우는 프로액티브 스토커라고 돼 있는데 한마디로 너무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겁나는 느낌도 좀 든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것도 디자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소리의 톤, 어떤 식으로 답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처럼 캐릭터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것이 나하고 제일 잘 맞는 거를 선택을 하겠죠. 물론 이제 성능이 좋으면 좋겠는데 성능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질문이 온 것 같은데 제가 답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AI가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모방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개인의 취향까지 반영한 AI 디자이너가 나올 수 있느냐? AI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간극이 없냐?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AI가 개인의 어떤 취향 같은 거를 맞춰서 그 개인에게 잘 맞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어떤 AI든 간에 주인이라고 치면 사람한테 딱 맞춰가지고 변형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취향이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종류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선택지가 여러 개 있으면 가능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고 하드웨어의 간극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요. 소프트웨어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하드웨어가 발전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발전하지 못하면 하드웨어 발전에도 한계가 있어요. 둘이는 같이 간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엄청 중요하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챗봇 간의 인터랙션만 보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모델이 많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종류인데요. 우리 흔히 챗봇이라고 하면 그냥 뭐 챗봇이 몽땅 다 하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요 오른쪽에 요거거든요. 사람하고 챗봇하고 직접 1대1로만 소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챗봇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챗봇의 종류도 달라져요. 휴먼 투 휴먼 인터랙션 넘어가고 예를 들자면 챗봇이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중계한다고 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챗봇한테다가 막 여러 얘기를 해. 의사 선생님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챗봇이 정리를 해가지고 이 환자분 이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걸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챗봇이 사람하고의 소통을 도와주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챗봇이 여러 사람을 상대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제 콜센터예요. 콜센터에서 여러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대부분 자기가 처리를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처리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제 이제 인간 마스터님, 슈퍼바이저님 불러드릴게요. 해가지고 불러요. 그러면 이분은 100명 중에 얘가 한 90명 처리하고 10명만 처리하면 10명의 어떤 리퀘스트만 처리하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쉽겠죠. 그런 경우에 챗봇은 또 다르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챗봇 위에 더 잘할 수 있는 챗봇이 하나 있고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야기를 듣고서 이리 넘길까 저리 넘길까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그런 챗봇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챗봇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모드가 되게 다양하고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만드는 제품 자체가 잘 만들어졌을 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기술 개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잘 디자인해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투자한 회사이기도 하고 아마 이번 페스티벌 중간에 발표도 했을 거예요. 루닛이라는 회사의 그 체스트 엑스레이, 흉부 엑선 사진 판독하는 AI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러워하셔도 돼요. 이 회사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게 결핵 판독한 건데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흉부 엑선 사진을 보고서 아 이거 되게 이게 여기가 병이에요라고 판단하는 게 있다고 치죠. 이게 이제 연구 단계에서는 보통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요. 인공지능이 90% 이상을 맞춰. 95%를 맞춰. 그런데 뭐 일반 의사들, 영상학과 의사들이 80% 맞춥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구 리서치에서 그걸 다 정량화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AI가 이만큼 더 잘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연구 결과 발표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이런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연구 보고에서 도입을 하겠습니까? 좀 애매하죠. 근데 어떤 게 그러면 더 잘 도입이 되냐 하면은 이 엑스레이를 썼더니 일반적인 의사가 이 엑스레이 판독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쓰지 않았을 때에는 80%를 맞췄는데 이 엑스레이 시스템을 썼더니 95%를 맞추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I를 도입했더니 확실히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단순히 AI의 성능만 좋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의사가 더 좋은 결과를 낼까요? 그렇지 않죠. 왜? 잘 생각해 보면은 AI가 보여주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마우스로 조작도 하고 확대도 해보고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더니 색깔도 변형도 해보고 하면서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일련의 조작하는 과정들이 훌륭하고 경험이 좋으면 그리고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면은 역시 AI를 써가지고 내가 되게 잘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AI를 썼을 때 결과가 되게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단독으로 AI 성능은 되게 좋아. 근데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알아보기도 어렵게 나오고 결과도 늦게 나오고 한마디로 사용하는 경험이 안 좋아. 그러면 쓰다가 의사가 성질이 나겠죠. 아이씨 이거 뭐 했어. 이렇게 되면은 AI 성능 자체는 얘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사용성이 더 좋았던 애가 인간과 AI의 협업을 할 때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꼭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AI하고 인간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 게 설명 가능성, explainability, 혹은 interpretability, 해석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해요. 왜? AI는 진짜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이제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의 알파고 얘기를 드리면은 알파고가 바둑을 뒀는데 이세돌하고 둘 때에도 이세돌 구단 뿐만 아니라 인간 바둑 기사들이 보기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수를 많이 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믿지를 못하는 거죠. 저 수를 왜 뒀을까? 얘가 떡수를 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 수를 왜 뒀냐 하면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뒀습니다라는 걸 AI가 설명을 해주거나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준다면 다 신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AI로 하여금 AI가 만들어낸 결과를 인간한테 잘 설명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런 기술들도 엄청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기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안전한지, 테스트가 충분한지 그런 거에 대한 걸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AI가 내린 어떤 그런 결론에 편견이라든지 공정성 문제는 없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증은 가능한지, 수정 가능한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 프라이버시 문제는 없는지, 신뢰성이라든지 이게 원인하고 결과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것들이 실제 AI를 도입할 때는 다 나오는 질문들이거든요. 이때 설명 가능성이라든지 인터프리터빌리티, 해석 가능성과 관련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받아들이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지금 말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컴퓨터 과학에서 마치 내가 이제 과학자인데 프랑켄슈타인 생각하시면 돼요.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신이 인간을 창조하듯이 인간을
인조인간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만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창조주로서 얘를 잘 만들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AI가 뭐 우리를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지 혼자 돌아다니니까 지 혼자 판단을 하고 얘가 예를 들어 인간을 넘어서 가지고 인간을 지배를 하네 뭐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한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사실은 AI를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의 실질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AI하고 인간하고 같이 활용이 돼 가지고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지금 풀지 못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간의 공정과 협력이 필요한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문이 있나 했더니 질문이 더 이상은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러면 그 맨 마지막 메시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기술 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러려면 인간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도 잘 이해해야 되고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공정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면 AI에 대해서 또 AI 무섭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컴퓨터 과학이나 수학 못하는데 나는 AI 쪽에 관련된 뭔가 일을 할 수 없나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니다. 얼마든지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의 역할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라는 얘기를 하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